안녕하세요. 화재진TV입니다. 동구 구석구석 동구의 의정활동 이모 정보를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시고 국립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이신 이대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육명탐정 경인교육대학교 이대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대영 교수님께서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게 교육명탐정, 교육계의 큰형 이대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거기다가도 하시고 싶은 말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의 정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실에서 임용 2년차 초등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 오늘 이대영 교수님을 모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이런 그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도 지금 잘 보고 계시겠지만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네. 저희 자식 같은 그런 부모,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젊은 선생님이, 명을 달리해서 정말로, 그 선생님의 일단 명복을 빕니다. 학교에서 훈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교조 교육감의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이기적인 학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다가 심의 건수에 따르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에 한 1년 동안에 3,035건이라고 이렇게 많은 그런 건수가 우리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지난해 3,035건 중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12%에 달하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서 신체적 아동학대 고발 고소 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수업 방해라든지 교육활동 부당 간섭이라든지 또는 폭언, 모욕, 그리고 상해,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등이 주로 이루고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당국과 학부모가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건수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학부모를 통해서 신고된 사례도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저출산 여파로 한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떠받드는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아이들을 떠받드는 가정 분위기가 너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승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강박관념. 이것이 바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구타 사건 또 아이들이 우월한 그러한 사건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말이나 또는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자녀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걸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교육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를 못한다. 이것은 바로 그 피해는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모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전폭적으로 선생님께 다 맡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그 가정통신문 성적표를 배송할 때
같이 이제 써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우리 아이 정말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은 좀 매를 네. 들어서라도 네. 정말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사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없어졌죠. 예. 옛날에 뭐 저 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네. 진짜 좀 과도하게 말해서 죽지 않을 만큼 패주십시오. 네. 잘못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요즘에 뭐 그 때리는 것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네. 큰일입니다. 또 때려서 될 일든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교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금쪽이 요즘 금쪽이. 뭐 어떤 방송에서 뭐 금쪽이라고 하는 거 뭐 많이 나오는데 네, 꼭 그 방송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은 네, 네. 그런 세태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금쪽이와 자기 자녀만 귀한 줄 아는 이기적인 부모들이 급증하고 네. 있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학교에 항의하거나 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문화 자체가 지금 자리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교실이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법천지가 되고 있고 네. 교권이 네. 바닥에 네. 추락해서 네. 예, 그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의 언행이 네. 자유와 권리 행사라는 명분 아래서 네, 용인되어 왔죠. 네. 그런데 교사가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한다 하면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소수의 학생의 그 교사 수업권 방해가 곧 다른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권을 네.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일탈 학생을 말릴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역시 민원과 법적 고소에 따라서 학대 혹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경찰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만 너 조용히 해! 이 큰 소리 치는 것도 결국 정서학대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된답니다. 그것도 네. 걸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 경찰분도 글쎄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네, 참 안타까운 네, 일이죠. 빠질 수밖에 없네요. 결국 네. 무법천지의 교실이 됐죠. 지금 현재 네. 잠을 자도 깨울 수 없고 뭐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제지할 수도 없고 잠을 자서 옛날 같으면 잠자면은 뒤에 가서 좀 서서 잠 깰 때까지 서 있어라. 네. 요거 또 이동하는 것도 또 그것도 아동 학대라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네. 부끄럽게 네. 뒤에 서 있게 한다고 해서 정서적 그렇죠. 학대가 네, 네.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과대하게 지금 학생 인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고 그렇게 그 신고가 되는 그 사례를 인해서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이러한 그 교권이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는 네. 학생들 세대가 있었는데 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학생들인가요? 바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8년부터 1999년도에 네.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었던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1983년에서 84년 출생한 그런 네. 우리 지금 아마 한 40대쯤 이제 그렇겠죠. 41, 41쯤 네, 됐겠네요. 네, 학번으로 따지면 2002학번에서 2003학번 요 분들입니다. 네. 이들에게는 단군 일의 최저학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다고 합니다. 19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공부 못해도 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네. 또 특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형 전형 확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보충학습이라든지 월간 보던 모의교사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폐지됐고 네. 학생들은 당구 하나만 잘 쳐도 대학 갈 수 있다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안이하게 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네. 아주 천국과 같은 시기를 보냈겠네요. 그렇다라고 네. 하시죠. 뭐 아이들이 꽉 묶여있다 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네. 또 이때 교사들에게는 어떠했나요? 교사들은 모두 초원진화 받는
그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예. 교권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감시자도 붙이고 정말 강남의 어떤 학교는 감시자 붙여서 어떤 학부모를 시켜서 그 음료수 박스에다가 촌지를 갖다 줬는데 그걸 네. 모르고 받았다. 그래서 고발당하고 이러한 선생님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였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촌지나 받는 그런 부도덕한 네. 그런 교사 집단으로 교권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 네.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진짜. 네. 또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믿었던 이해찬 세대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2002학년도 네. 2002학년도 수능이 역대 최고의 그 어렵게 냈던 그런 기록적인 어쩌면 가장 수능이라고 쉽게 수능을 출제해야 되는 그 수능 시험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문제는 가장 어려웠어요. 네네. 네. 그 이후에도 불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이어졌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이 됐죠. 네.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되면서 그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학부모들은 이제 강남의 학부모들 중심으로 마음껏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고 네. 그 결과 강남에 사는 학생들 상당수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교육 우위의 교육 현실이 심화된 시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군요. 네. 이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학생 인권주의와 전교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네. 교권과 교실이 네. 붕괴를 가속하게 한 계기가 네. 학생 인권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좌파 교육감들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2009년도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에 네. 의해서 최초로 발의됐고 네. 이것이 2010년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행이 됐죠. 네. 그리고 2011년 처음 시행됐는데 이후에 광주, 광역시 또 서울, 전북, 그 다음에 충남, 네. 제주, 인천 이러한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시행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 조례의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크게 예.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 그 학생 인권주의에 담긴 내용이 뭘까요? 결국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벌 금지, 예. 또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네, 예. 그러니까 두발 자유화죠. 네. 그다음 소지품 검사 금지, 또 음.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금지, 네. 종교의 자유 보장, 또 병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전에 어떤 병을 앓았다는 그런 네. 병력이라든지 징계, 성적 이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네. 보장, 네. 또 의사결정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기보다는 권리, 즉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네. 교사들이 거기에서 훈육의 어떤 기회를 네. 이제 점점 잃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원래 항상 어떤 그 법과 제도가 나올 때는 한쪽의 그 일방적인 권리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근데 지금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담고 있다는 것에 네.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권리가 있을 때에는 네. 학생들이 어떤 그 학습을 받기 위해서 네. 그 교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 부분만 편협하게 담고 있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 인권주의로 교권과 인권 간의 균형이 심하게 깨지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이게 됐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전교조 교육감들이 표장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국은 3년 4년 후에 내가 또 다시 재선할 때 그렇지. 그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표장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선생님들의 숫자는 적고 학생의 숫자는 많고 네. 거기에 학부모 숫자까지 더하면 굉장히 아마 그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 네. 그리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네, 네.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간관계와 네. 타인을 향한 배려 등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반드시 네.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가르칠 수 없게 만들어놨다. 다시 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 못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이런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모든 이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가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그 교권에 대한 재량 행위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 인권조례 도입 이후에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좀 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하는 학생을 훈계했습니다. 근데 학생의 태도가 불량해서 4, 5초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교육 당국은 이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징계를 중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신 교사가 사용하던 벌 또 상 이런 것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다 폐지했죠. 그러니까 칭찬도 차별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아동 학대로 고소당할 그런 실정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보면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 교사가 담배 냄새 나는 학생을 교복 상의를 아마도 이렇게 수색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자기 그 아이를 인권을 침해하고 성추행을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조사 후에 교사는 무혐의로다가 증거 불충분 또 무혐의 처분을 받긴 받았지만 그 조사하는 동안에 선생님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그 가슴 졸였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선생님 하기 어려운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은 참 그 심각성은 말로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앞다퉈서 주장하고 그 조례로 만들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학생이 인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또 누가 이거를 갖다가 판결하냐 결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또 이걸 갖다가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교육청이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이거 뭐 많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차라리 이걸 갖다가 조장을 하고 조례를 만들 것을 권유하고 했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은 이거를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접수가 되면은 교육청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다루고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도.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전부 다 박탈해가 그러한 그 선례가 바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사들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생님은 선생님일 뿐이고
어떤 그 노동자라고 근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에 그 전교조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조합이죠. 네. 네. 이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생겨날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아니고 또 교사라는 그런 전문직이죠. 네, 네, 전문직이 아니고 스스로 노동자를 자청하는 건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선생님 스스로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주어진 시간에 출근하고 주어진 시간에 퇴근하면은 끝입니다. 학생들하고의 관계는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수 없는 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로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그 지금 교권의 침해라든지 교권이 침수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왜 우리가 와서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야 됩니까? 또 왜 우리가 저녁에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네. 대한 사명감은 다 없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 교사는 어쨌든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모르면은 저녁까지라도 붙들고 공부시켜서 알 때까지 공부시키는 것이 그런 네. 교사의 사명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승자박이 된 거죠.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하니까 노동자로서만 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선생님도 뭐 물론 교직원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교사 노조에 속한 선생님이지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선생님 인권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돼서 많은 그런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네.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기지 못하고 참 명을 달리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네. 거대한 집단 밑에 가서 있으면서 그 지도를 받죠. 노동자 활동을 하고 예, 있는 예. 거고. 지도부의 지도를 받아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노동 단체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예. 교사 노조라고 하는 것이 또 이분들이 또 불만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젊은 선생님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가입한 교사 노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또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그 또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산하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단체가 네. 두 개가 있는 거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또 소소한 단체가 또 몇 개가 있고 네. 이제 제일 거대 단체는 한국교총인데 이 한국교총은 원래 교사를 전문직 단체로 보고 네. 그렇게 태생된 1948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 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네. 전문직이 아니고 전교조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육감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결국 권력화됐습니다. 그 권력화된 것을 불만을 가져서 다시 태생된 것이 교사 노조고 그 전에 이 전교조나 이 교사 노조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게 교사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라고 우리 저기 지금 회장님을 맡고 네, 계신 제가 지금 맡고 네. 있는 그 단체 그 하나가 오다가 이제 결국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이 단체에 거의 다 뭐 회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져서 만들어진 것이 전교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교권 붕괴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들을 제정하게 된 거인데 거기서부터 발언해가지고요. 네. 발원이죠. 발언해가지고 제정되기 시작한 건데 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네.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까요? 정치권에는 또 이게 네.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그분들도 표 계산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비극적인 사고가 꼭 터져야지만이 우리 안타깝죠. 교권 보호 논의가 시작했습니다. 네. 논의를 시작했는데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네.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교원 지휘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 이 11개가 7월 23일 현재 상임위에 접수되고 네.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발의된 교원지휘법은 네. 학생의 권리,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 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는 내용,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네.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게 벌써 이게 상정됐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꼭 다시 바삐 움직이는 이러한 참 사후약방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약방문이고 그리고 교육부 외양간 이렇게 이거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네.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거 참 정치권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훈 의원님도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좀 우리 주민들의 그 아픔이 좀 빨리빨리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이제 교권이 이제 침해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동학대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네. 교사가 네. 정당한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면책 조항을 좀 신설하자라는 예.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네. 교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건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 교육법, 또 아동학대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별법,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가 신속히 돼야 된다. 지금 이 법안은 지금 이게 제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네.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무분장이 학교폭력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은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잘 합의를 해주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편든다. 그래서 고발당해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끼리 싸우면 야 너희들이 화해. 그래 우선 손잡아. 네. 그러면 또 이게 다 화해가 됐거든요. 화해가 되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부모의 어쨌든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변호사가 오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데 바로 이러한 학교 폭력을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의나 이게 누구 편을 들려고 고의로 하지 않았으면 이건 면책권을 준다. 이제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로다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법적으로 보호해서 교사의 수업권과 대다수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도 했었고 우리가 인천의 교육정상화연합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불과 2개월 전에 그 토론회를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천시청에서 했었습니다. 네네. 할 때도
거기에 나온 그 주제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 또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해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교권은 실추되고 있고 또 그릇된 학생 인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해결은 안 되고 있고 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물론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고 학교 폭력이 발생되어도 빠른 시간 안에 서로가 지금 다 고통 속에 처해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학교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관여하는 교사나 학부모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민감성 있는 조례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왔고 또 이러한 큰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하나씩 다시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가 중구난방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것도 어떤 때는 진실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새는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이 생기면은 학교 담임 선생한테 먼저 제일 가는 게 제일 그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육청부터 갑니다. 교육청부터 가니까 이 선생님들은 손 놓고 당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런 교육청도 좀 교육 당국도 이게 반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가 있어서 민원 창구에 접수하고 그것을 대답해주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잘못했다고 바로 시장한테 갈 수 있나요? 시청에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 학부모 민원을 접수를 받는 공식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전화로 민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통화 내용이 모두 다 녹음될 수 있는 녹음 장치를 만들어서 폭언을 하지 못하게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창구가 단일화되는 거는 어떤 일처리를 일사천리로 해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원 처리를 항상 최상위 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정말 민원 처리의 당사자들이 항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분명히 매뉴얼화해서 이번에 정착을 좀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런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지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학교는 학교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경영자가 있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교칙을 만들고 그 교칙을 지키고 처벌하고 하는 것도 그 3주체가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칙으로 만들어야지 이건 조례라고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주면 교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장에게도 할 일을 주고 선생님에게도 할 일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할 일을 줘서 우리 학교가 정말로 우리 사회화 과정을 잘 거쳐서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편식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근을 먹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양파를 먹게 할까 네. 고민하는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요리를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가 양파를 넣은 요리 그리고 그 당근을 넣은 요리를 스스로 부모와 함께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그 과정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결과물 음식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먹는 거를 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듯이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일괄 그 보급을 해서 학생 인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폐단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교육 전문가, 교육계의 큰형 이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거 또 지켜야 될 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상호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교칙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참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두진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아이고, 또 날씨였습니다.